시장 분위기는 크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또 차별화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6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5월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나흘째 강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삼성전자가 나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전력난 관련주 강세 지속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력난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외국인 대단하게 지금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9,700억 샀고 오늘도 지금 4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9,700억 중에서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금액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산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은데요. 글쎄 이런 매수세 오늘 기세를 봐서는 계속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데 임수균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어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자체를 사는 것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유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서면서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로존 위기가 크게 완화됐다라는 점을 좀 가장 먼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지난 목요일 밤에 드라기 12 총재가 강력한 이제 정책적 이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 강력한 이런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로존 우려를 많이 완화를 시켰고 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를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 작년 정도부터 해서 보더라도 그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이 한 50% 내외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일단 올 한 5월 정도, 올 한 3월, 4월 정도에서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에는 이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한 51%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약 49%까지 낮아진 상황이고,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어진 반등 과정에서 한 49.5% 정도 다시 좀 비웠던 부분을 채우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들어서 한 10시 이후에 좀 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특히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수급이 시장을 좀 더 강하게 견인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 그러니까 환매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약 5만 계약이 넘는 선물 매도세,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까지 시장 조정 과정에서는 상당히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하방으로 베팅을 해놓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또 손절 차원에서 이렇게 반대로 매수 세력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예상보다 큰 이런 상승폭이 나오는 데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주는 거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글쎄 이렇게 갑자기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단순히 삼성전자를 사는 거 외에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랑 연계된 매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주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꾸준히 사주는 이런 패턴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나마 파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일단 사주는 것 자체는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라서 사실 개별주들 특징 있는 종목들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전력난 관련주들, 수혜주라고 얘기하는데 수혜주라고 꼽아야 될까요? 글쎄 워낙 지금 전력난이 문제가 되니까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강세뿐만 아니라 진짜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런 글쎄 아직까지 테마를 봐야 될까요? 전력난 관련주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날씨가 하도 무덥다고 하니까요. 그 전기의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어저께 이제 뉴스를 보니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8월 중순 넘어서 8월 3주차, 4주차에 늦더위가 아주 강해지고요. 휴가철이 끝나면 그때가 이제 더 걱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식경제부 분이 TV에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전력 부족은 단기간에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 지형의 그 날씨는 여름은 계속 무더워지고 있고요. 10년 만에 몇 도가 올라갔고 앞으로도 10년 후에 더 몇 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또 겨울은 또 추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전력 부족은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이제 전기 절약하고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요. 그게 뭐 일시적으로밖에 뭐 소용이 없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노릇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이런 어떤 개별 종목이라 물론 대형주도 있지만 관련주들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테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뉴스가 예비율이 어떻게 되니 얼마 전에 또 좀 위기 상황까지 갔다니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문제는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늘리는 것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원자력을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 원자력을 없애고 다른 어떤 그 발전 설비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선과 관련해서도요. 누가 어느 쪽이 뭐 원자력을 선호하건 원자력을 반대하건 간에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결국은 발전소는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 그리드 같은 테마성으로 어떤 주식을 대하기보다는요. 두산중공업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분기에도요. 매출 한 15% 이상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20몇 % 늘어났지만 그걸로 만족스럽지는 않죠. 수주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 이후 내년도까지는요. 이제 해외에서의 수주도 많이 프로젝트가 많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그 발전 설비에서요. 정말 자타공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온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전력난이 심각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스마트 그리드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도 각광을 받을 텐데 현재까지 수준 보면은 뭐 원격 검침이라든지 뭐 전선 뭐 이런 쪽 정도 수준.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반드시 실적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CB, FOMC 기대와 우려 교차입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소식이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에 사실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과거에는 하루 정도에 그쳤는데 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5년물, 10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 낙찰 금리도 좀 내려갔다는 점 이런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독일과 미국의 재무장관이 만나서 뭐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발표한 내용은 없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아직까지 지금 너무 낙관하는 게 아닌가. 뭐 22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연준회의 아직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학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지난 주말부터 해서요.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공조 체제, 금융시장의 어떤 통화 정책을 위한 조금 더 완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 그리고 뉴스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 내일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요. ECB에서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22 쪽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금리를 인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많은 얘기가 하고 있던 국채 매입의 직접적인 매입이라든가요.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FOMC 회의에 관해서는 설왕설래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5대5, 오늘도 5대5 정도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요. 이번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쪽이 조금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들어보면은요. 일단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요.
그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좀 크지 않지 않겠느냐. 지난번까지 하더라도 매파 분위기가 뭐 확산됐었는데요. 비둘기파의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다. 다만 양적 완화가 구체적으로 나오기까지는요. 좀 더 뭔가 좀 확실한 것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나와봤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은 하나 있다는 것은 2014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초저금리 얘기가 2015년 중반까지 하는 것이 언급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5대5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요즘 최근에 올라간 것은 뚜렷하게 무슨 재료가 있던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펀더멘탈은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 뉴스 모멘텀이 나왔던 것뿐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12%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시장에 친화적인 공화당의 롬니가 오히려 이번 10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제프리 증권이라고요, 홍콩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증권회사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만 있을 것이고요. 정작 액션은 나올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런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이런 커멘트 정도만 조금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이제 여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은요. S&P 기준으로 보면 지금 1380 정도 와 있을 텐데요. 1390 올해 고점은 1420 정도였는데요. 상당히 밀집된 거래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1400 언저리를 돌파하기에는 상당한 시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술적으로 보는 접근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호재가 났을 때 과거에는 뭐 하루 반짝 상승하고 말았는데 좀 길게 올라가기 때문에 글쎄 뭐가 좀 나오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뭐 충족할 만한 뭐 하나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 글쎄 뭐 상당히 뭐 실망 매물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독 중국 얘기는 쑥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저께 2009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오늘도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난성을 비롯해서 뭐 지방정부 경기 부양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약발이 먹혀드는 것 같지도 않고 중국 상황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그렇다 보니 중국 관련주들 소재주 중심이겠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임수균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좀 이렇게 주목을 받던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 좀 문제와 같은 분위기로 좀 전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여전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일단 뭐 중국 정부의 스탠스부터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시장 경제 껍데기를 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이 정부가 강력하게 이런 정책들을 끌고 나가는 중앙 집권적인 이런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중국 정부의 스탠스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연초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조는 경기 부양도 아니고 이제 버블을 무조건 꺼뜨리겠다 이런 전략들도 아니고 경기 하강 방어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심 이반이라든지 정권 기반 자체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과제는 일단 맞는 부분이고요. 이제 반면 이제 경기 부양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도 중국은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중국 전반의 경제 체력을 상당히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도로 경기가 지나치게 레벨 다운되는 거를 막는 수준 정도로 지금 상황에 이제 경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연중으로 보더라도 중국 경기에서 오는 모멘텀은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뉴트럴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났는데요. 일단 뭐 지난 25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남성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하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지방 정부가 좀 강력한 경기 부양안을 좀 발표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어쨌든 성장 기조를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립서비스 차원의 대응이 강했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반영이 못 됐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경기가 다운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과할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좀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중국 경기가 추세적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뭐 금년 10월 혹은 좀 연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잡혀 있는 정권 이양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끝난 이후에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그냥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중립적인 모멘텀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공조 얘기가 요새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도 뭐가 좀 하나 나와주면은 시장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중국 쪽에서 뭐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8월 국내 증시 전망입니다. 7월 말, 지금 오늘 뭐 1890도 지금 터치라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입니다. 뭐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자, 8월 시장에 또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 8월 시장의 변수는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8월 시장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그 8월 초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나올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글로벌 금융 공조 체제가 정말 기대감은 지금 최대치에 와 있는데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지, 즉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국채 직전 매입 이것이 가장 시장에서 바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뭐 가장 중요하겠고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소소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시즌이 일단 마무리되면서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들이 다시 수정치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것들이 과연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회복세로 분명히 갈지 아니면 2분기에도 지금 딱 그랬었지만 3개월 전에 그랬지만 오히려 1분기 실적 끝나자마자 2분기에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했었는데요. 이번엔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좀 보여줄지가 저 자신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수급에서 말이죠. 주식형 펀드가 1850 넘어가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좀 적극적으로 투신도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이 가격대에 사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차익 매수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그나마 돈이 좀 들어왔는지 오늘 좀 주식을 이 가격대에도 투신과 연기금이 동점해서 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주식형 펀드가 어느 시점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 이 부분은 역시 연기금의 주식의 시황과 전략을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지수대에서 어느 만큼 주식을 사는지도 계속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망인데요. 이번 달에 증권사의 전망을 보면 뭐 대형 증권사건 중소형 증권사건 다 똑같습니다. 지난달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전 언론에서나 기사에서 봤었는데요. 완만하게 우상향하고요. 안정되게 1800을 바닥으로 뭐 1950, 2000 간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그 하단만 조금 내렸더라고요. 1750에서 일부 증권사는 1950, 뭐 2000까지 간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말씀드리자 그러면 무리하게 지수대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힘이고요. 그 돈의 힘을 다시 외국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 시장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번에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요.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차 군단의 부활 가능성에 베팅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급등하고 있는 거 지금 2.7%가 상승하고 있는데 뭐 해외 요인이 좀 좋아졌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상승 탄력을 강하게 만든 힘은 수급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8월에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임수균 연구원께서 어떤 섹터가 좋을지 또 대응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섹터 차원의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뭐 기존 주도주에 해당했었던 뭐 자동차랑 IT 쪽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발표가 됐고 거기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못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는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서 좀 향후에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이런 업종군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좀 약한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단기성 이슈들 같은 경우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꼽아보고 싶은 섹터가 그 IT 관련된 업종인데요. 물론 뭐 IT 내부에서는 그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좀 삼성전자라는 업종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좀 대표하는 주가인 동시에 외국인들의 이런 환매수라든지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 업종이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IT 관련주들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8월 증시를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은 일단 내일 모레로 잡혀 있는 그 8월 2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모든 부분들이 결정날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8월 같은 경우는 좀 근래 들어서 신기할 정도로 별다른 일정이 없는 그런 달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 1일에 FOMC 회의가 잡혀 있고요. 8월 2일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잡혀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이 크게 좀 공백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기껏 좀 나온다 그래봐야 8월 31일 잡혀 있는 그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미팅 정도 될 건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정책적 모멘텀이 공백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8월 2일에 ECB가 얼마만큼 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8월 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8월 같은 경우도 좀 유로존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5월에서 7월에 대비해 봤을 때는 좀 좋아지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유로존 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인 ECB와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좀 강력한 이런 유로존 수호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8월 증시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1760에서 1780 사이에 형성된 이런 지지선들이 좀 강력한 하단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8월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급락 흐름보다는 이런 하단 지지력을 바탕으로 완만한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8월 다시 증시 뭐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뭐 자동차와 IT, 뭐 전차, 뭐 역시 뭐 현재 시장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인데 뭐 역시 뭐 그쪽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